긴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유랑을 하다가 영국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약속을 했고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티나라는 땅으로 정해지면서 원래 그 땅에는 유태인들이 아주 소수가 살고 있었죠. 해외에서 이제 와서 건국을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많은 다수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충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이상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서 2000년 이상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집이야 라고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내주겠어요? 이게 전쟁의 시작인 거죠. 이게 불행의 씨앗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과 구약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고조선, 부여, 옥조, 동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후에 후손들이 와서 우리가 그 후손이지만 와서 저 만주에 살고 있던 고조선 분들이 오셔갖고 내놔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겠어요? 이게 전쟁의 시작인 거죠. 이스라엘은 4번의 커다란 중동 전쟁을 독립전쟁부터 73년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대규모 중동 전체와 싸운 거죠, 사실은. 전쟁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성이 확립된 국가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단련됐고 전쟁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욤키푸르 전쟁까지 4차 중동전까지 이란과는 싸우질 않았어요, 의외로. 왜? 이란은 떨어져 있잖아요. 위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이집트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직접 붙은 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인 거죠. 국경을 접한 건. 시리아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는 테헤란과 텔아비브는 1600km예요. 싸울 일이 없죠. 이스라엘이 이 4번 전쟁을 모두 신화적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압도적인 다수를. 이스라엘의 고민은 뭐냐면 땅은 요만한 데다가 중동 전체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거의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지만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계속 유입되잖아요. 소련 붕괴 이후 이주해간 소련권 인구만 100만쯤 돼요. 급속하게 커졌죠. 그러나 초기에는 100만이 안 됐어요. 100만이 안 되는 인구와 수백만 정도 인구가 중동 전체와 싸우려니까 버겁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기독교 문명 전체, 미국의 지원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에 저 막강한 전투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쓸려버릴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봐요. 주변에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중동 국가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봐요.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핵이에요. 핵무기. 왜냐 핵무기는 마지막에 쓸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1960년대 후반에는 핵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이 돼요. 빨리 됐죠. 왜? 초기부터 생각을 한 거죠. 50년대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 더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전 우리가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유학할 때 느꼈어요. 자, 그냥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4차 전쟁. 욤키푸르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에요. 이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방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망할 뻔했어요. 없어질 뻔했어요. 그 천하의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보에 정보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가 주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골란고원 쪽으로 시리아가 탱크 부대가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그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거대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돌려줬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연이은 3번째 전쟁으로. 그래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모사드도 정보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남쪽에서는 이집트군이 중동이라고 항상 바보였겠어요? 그동안 왜 졌는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집트군을 최정예로 만든 게 바로 사다트.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사다트였는데 사다트는 고민했어요. 우리가 왜 졌지? 보니까 이집트군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일신했어요. 그 다음에 무기체계도 개선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집트의 비밀, 이집트가 그때 현대전에서 아주 획기적인 분기점을 이루는 대전차 미사일. 그 당시만 해도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73년에 나토명 세거라고 하는 거였는데 대전차 미사일이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 전차전의 개념은 뭐냐? 전차에 타고 돌격 앞으로 하고 탱크 부대가 달려가는 전쟁이었어요. 이게 쿠르스크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쿠르스크 때 히틀러의 그 독일의 무적 전차 군단과 소련의 T-34가 부딪혔잖아요. 돌격으로. 탱크전이죠. 수천 대가 서로 엉켰어요.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탱크 몰고 가면서 팡팡 쏘는 거죠. 탱크전끼리. 여기에 이스라엘이 익숙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집트군은 이 보병을 먼저 전진시켜서 이 보병이 참호를 파고 세거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하는 교리를 적용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몰려오면서 보병이 원래 전차 부대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병이 먼저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기갑 부대로 쓸어버릴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대전차 미사일 세거 그때 이제 그 선이 달린 유도 미사일이었어요. 유선 무참하게 격파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유능한 전차 지휘관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익은 것만 기억하죠. 그 다음 북쪽인 골란 고원 쪽으로 시리아의 탱크 부대가 진격해왔어요. 골란 고원이 뚫리면 이스라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양쪽에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 당시 전차 한 대가 마지막 남은 전차 한 대가 그 시리아의 전차 부대를 막는 그런 정말 기적적인 상황까지 뚫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예비대들이 오고 하면서 이제 극적인 전환이 됐고 오히려 시나이 쪽에서는 이집트군이 포위되고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휴전을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핵무기였어요. 전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이륙 직전이었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왜 이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또 하나 있어요. 미사일 얘기하니까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대한미사일이 80년대 포클랜드에서 아르헨티나 슈페르 에땅다르 프랑스제 전투기에서 액조세 대한미사일, 공대한 미사일로 영국의 최신의 셰필드함을 격추시킨 게 유명하죠. 그때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67년에 이집트의 고속종 80톤짜리가 만재, 이스라엘의 에일라트라고 하는 만재 배수량 2,500톤급, 경하 배수량 1,700톤급을 미사일 한 방으로 격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할 말이 있어요. 이걸 에일라트 충격이라 그래요. 요만한 고속정이 이 호위함을 격침시켰으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알려준 효시예요. 어찌됐건 그러고 보니까 이집트는 대한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로 재미를 본 효시 출발점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독침은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9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유일한 독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주변의 아랍국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사일은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랍국들의 핵을 가지는 거는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 폭격, 리비아 핵 개발 억제, 이란의 심심하면 핵과학자 죽이고 심심하면 전쟁하는 게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거예요. 왜? 주변국 누구라도 핵을 가지면 이스라엘은 끝나잖아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핵 개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눈치 보면서 이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딜레마예요. 자, 1973년 욤키프르 전쟁까지는 중동전이었어요. 자, 여기 때는 누구랑 싸운다고요? 주 적은 이집트와 시리아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안 돌려주잖아요, 시리아한테.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죠, 이집트한테.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9년 사다트와 이스라엘이 영원히 전쟁 안 하겠다. 지금 이집트가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뛰어난 전략가였던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무슬림 민족주의자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흐름이 보면 중동전은 이란은 등장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란이 등장하느냐? 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란은 어디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죠. 친미 반공 국가니까. 팔레비 왕정. 그런데 79년에 되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호메이니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호메이니는 철저하게 반시오니즘, 반제국주의, 반미 제국주의, 반시오니즘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래요. 마음속에서는. 이 무슬림, 이슬람 신정체제니까.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그리고 80년부터 88년까지의 그 긴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이란의 신정체는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 의도는 관철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전쟁. 이란은 시아파, 전 세계 20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시아파예요. 10% 정도가. 시아파 중에서도 12이만파, 12이만파가 제일 큰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 12이만파의 종주국이 이란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반미, 반이스라엘의 핵심 거점이 이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란이 여기서 안 끝나고 이 반미, 반이스라엘 시아파 벨트를 형성해요. 바로 이라크도 인구의 한 60, 70%가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는 무장 조직들은 이란의 지휘에 받아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해외 원정군. 그 다음에 예멘의 남부에 있는 후티, 여기는 12만파가 아니에요. 12만파가 아니에요. 자이드파인데 여기도 시아파예요. 여기도 이란과 연대를 해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이란과 반이스라엘 전략적 연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란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파도 똑같고 정치 이념도 똑같고 심지어 70년대 80년대 레바논 내전 때 이 헤즈볼라를 강화시켜준 게 바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 무너졌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또 시아파. 여기 왜 무너졌느냐? 시아파가 소수였거든. 이게 뭐예요? 반이스라엘, 반미, 특히 반이스라엘 시아파 벨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워.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북부에서 이스라엘 위협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쪽 동쪽이죠. 이스라엘 동남쪽에는 뭐가 있죠? 이란과 이라크가 있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민거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적인 거예요. 협공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걸 괴멸시키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해서 촉발되는 하마스 전쟁에서는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거기 다 밀어버리고 휴양지 만들 거야. 그게 그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이걸 지지하거든요. 물론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학살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컸죠. 왜냐? 하마스 병력이 1만에서 3만인데 가자지구에서 전쟁 동안 죽은 민간인이 7만이 넘거든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용서받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하마스는 정리가 돼가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이란이 있죠, 이란.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 이란이 핵 개발을 하잖아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존립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란의 핵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인구 9천만이 넘는 나라가 9배, 10배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명시적인 반시오니즘, 반이스라엘 정권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운명이 풍전등화한 거죠. 그러니까 올 2월 27일 전쟁이나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죽여버린 거죠.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셨다. 하메네이를 죽이면 이란 국민들이 붕괴하고 정권이 붕괴될 거다. 그럼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정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되면 핵을 포기할 거고 석유는 미국이 가져가고 패권은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반이스라엘 거점이 사라지고 시아파 혈태가 붕괴되고 어차피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으니까 그럼 이란이 무너지면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도 힘을 잃을 거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도 힘을 잃을 거고 그 다음에 후티도 힘을 잃을 거고 이 지원의 뿌리가 바로 이란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메네이를 처음에 제거한 거죠. 그런데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정권 교체는 안 됐죠. 오히려 더 강경한 아들 모주타바로 이어졌죠. 모주타바로 이어지고 이란이 미국의 약점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미국은 지금 발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발을 빼려고 하니까 어차피 이란 정권 붕괴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휴전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살은 어디로 갔어요?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쪽에 붙어 있잖아요, 헤즈볼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휴전으로 갈 거고 정전으로 갈 거니까 목표를 바꾼 거죠. 이스라엘 안쪽에 있는 가자지구는 거의 괴멸시켰으니까 이제 북쪽의 위협, 레바논의 이란을 없애겠다는 게 네타냐후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레바논 남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리고 여길 비무장지대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게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들의 지금 노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일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이란이니까, 레바논은 이란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대한 헤즈볼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고, 이란은 뭐라고 그래요? 이전 휴전 협상 안에 헤즈볼라도 들어있다는 거고, 미국은 처음에는 안 들어있어 그러다가 이란이 그럼 얘 휴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란 트럼프와 벤스가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가 점점 네타냐후 보고는 하지마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싶죠. 그럼 이스라엘 북쪽이 안전해지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해서 헤즈볼라를 비무장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게 레바논은 80년대 내전으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어요. 나라는 있지만 자 기독교계 그다음에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수니파 셋으로 나눠졌어요. 그 이슬람 시아파가 바로 헤즈볼라예요. 대통령은 기독교 쪽에서, 그다음에 총리는 수니파 쪽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 쪽에서. 근데 이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정부군보다 힘이 세요. 레바논 의회의 친시아파 계열이 거의 절반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폭격하고 무력화시키고 레바논 정부와 협상해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한다는데 헤즈볼라는 협상 안 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란이 헤즈볼라를 포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헤즈볼라는 이란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거고 헤즈볼라를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북부에 접혀있는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어디로 가요? 안으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인구 밀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길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들이 천문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또 하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타냐후는 지금 비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죄들도 나빠요. 사기, 뇌물,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깜빵 가는 거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재판이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시아파 벨트를 없애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타냐후 개인적으로는 깜빵하는 거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왜 전쟁광이냐?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재판이 연계되고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선거 안 하고 대통령 하는 것도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럼 네타냐후 입장은 계속 전쟁을 할수록 재판정에 안 끌려가죠. 지금 이스라엘의 비상동원령이 해제되면서 네타냐후 재판장에 나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비상 상황이 발생할수록 깜방에 안 가는 거죠. 재판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목표가 있어요. 그건 트럼프가 이미 들켰어요. 트럼프가 몇 번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어요. 실권은 없어요. 총리가 실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네타냐후는 훌륭한 사람이다. 빨리 사면을 해줘라.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기억으로 2번 이상 얘기했어요. 2번 정도는 확실히.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뭐냐면 왜 트럼프를 꼬셨고 초기에 하메니를 죽였고 전쟁을 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를 시켰느냐. 이란을 괴멸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달성하면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란과 전쟁하면 무조건 박수쳐요. 올라갔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목표는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사면해 줘야 될 걸 아마 이 목표였던 거죠. 이 목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건 이스라엘의 운명, 중동에 있는 시아파 벨트와의 끝없는 싸움. 그전에는 중동, 독립전쟁에서의 중동, 이집트, 시리아가 대표하는. 그 다음에 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는 이란과의 싸움, 시아파 벨트와의 싸움. 이게 배경인 거예요. 여기에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이게 결합이 되니까 끝없는 전쟁의 소용들이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100만이 안 되던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을 해요. 끝없이 유입이 됐고 동유럽, 소련 무너지면서 더 많이 유입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최근에. 옛날에 80만, 200만, 300만 하다가 거의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겠다는 거. 그럼 그 좁은 땅덩어리,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땅이 좁죠? 옛날부터. 근데 여기 지금 바글바글해진 거죠. 그럼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영토 야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그 다음에 헤즈볼라 남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극적이죠.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쪽 지중해 쪽은 가자지구, 이쪽 서해 쪽은 이 웨스트뱅크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정착촌 그러죠. 자꾸 땅을 파들어가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의 정착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땅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욕은 뭐냐? 그랬잖아요. 그 트럼프가 가자 죽이는 사람들 다 내보내겠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가지고, 이스라엘 주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가지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야욕인 거죠. 그 늘어난 인구, 영토 야욕이 처음에는 생존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대제국 그 설도 있어요. 대이스라엘이라는 뭐 소설이죠. 지금보다 거의 수십 배 영토를 확장하는 중동에서의 소설이죠, 소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쟁 하면 이스라엘 이어지는 이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중동 국가의 싸움, 이제는 아랍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계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과의 싸움, 시아파 벨트와의 싸움으로 2라운드로 넘어온 거고, 이 흐름의 큰 배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인구의 폭증이죠. 인구의 폭증. 그러니까 초기의 이스라엘의 흐름은 키부츠 이런 것처럼 공동체, 사회주의 성격이 강했어요. 왜? 이쪽이 동유럽에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 우경화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주의. 그게 네타냐후예요, 사실은. 그 배경이. 극우 정당하고도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제 페르시아계인 이란, 그리고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과의 전쟁으로 두 번째로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끝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